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 뜻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가 제약 없이 무한정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버셀을 추천을 드리고요. 과정에서 말하면 사실 클릭 한 번이면 배포까지 다 완성을 시켜주니까 사실 비용이 가장 불편한 상황이었고, 양으로 찍어서 누르는 게 짱이에요. 결국엔 많이 해봐라. 많이 해봐라. 이게 광고 소재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안 하면은 자기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PR, 어떻게 보면은 자기 PR로 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영역에서 도전해보면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연하게도 비즈니스 방향에 따라서 스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초보자가 AWS 배우는 데만 한 3개월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요새 추천해주는 스택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이 수익형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완성된 서비스이면서 되게 액세스가 쉬운 서비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버셀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그 웹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저는 Next.js를 예전부터 써왔고, 리액트로 웹 개발을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로직을 짤 때라든가 그런 플랫폼이 익숙한 거는 이제 Next.js. 지금도 배울만 한가요? 그렇죠. 리액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리액트 왜냐면은 자료가 워낙 많기도 하고, 요즘은 뭐 주말 코딩님은 이제 루비 온 레일즈를 주로 쓰시고 있으나, 루비 온 레일즈가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이제 쉽기도 하겠죠. 그런데 데이터와 인프라와 여러 에러에 대한 에러 케이스라든가 여러 잡다한 이제 정보가 워낙 많은 부분은 이제 리액트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환경이라서 리액트로 접근을 하면은 적어도 나중에 이 리액트를 버릴 일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웹 개발 관련된 프레임워크는 리액트로 시작해서 Next.js를 추천을 드리고, AWS를 말씀하신 것처럼 배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배워서 비용도 아끼면서 좋은데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Next.js를 만든 버셀이라는 호스팅을 사용하면은, 과정에서 말하면은 사실 클릭 한 번이면 배포까지 다 완성을 시켜주니까 쉽게 할 수도 있고, 버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방화벽을 친다든가, 특정 예를 들어 내가 중국 트래픽이 내 사이트에 오는 거를 막고 싶다. 그럼 중국 트래픽을 그냥 GUI 형태로 해서 중국에서는 못 들어오게 해줘 하면 막아지니까, 이러한 편의 기능들이 많아서 좋고요. 다만 무료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서버가 붙고 어느 정도 유료 티어로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시장을 검증할 때는 버셀로 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내가 생각한 그 BEP를 훨씬 넘어간다 싶으면은 AWS를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체감상 AWS 대비 얼마 정도 비싼 것 같나요? 체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차피 단위당 가격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서비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할 거라서 대략 한 1.5배에서 2배 사이인 것 같아요. 유료 티어라고 하더라도 그 월에 주고 있는 그 무료 티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무료 티어까지가 얼마나 빨리 소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일단 1.5배에서 2배 정도 느낌이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 슈퍼베이스가 워낙 잘 돼 있기도 하고, 이것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좋은 것들을 최대한 초반에는 많이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초보자 입장에서는 자료가 많은 게,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뭔가 LLM한테 물어보더라도 LLM이 정확하게 답변해 줄 만한 거는 결국 자료가 많은 거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뭐 농담 삼아서 엄랭에 대해서 에러 케이스를 찾아줘 하면은 어려울 테니까. 원래 그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어제 메인 버전에 바뀐 거를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어제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것처럼 아예 이제 생소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덜 됐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자료가 많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편이기도 하죠. 실제로도 개발하실 때 많이 LLM에 의존을 하시는 편일까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인 챌린지를 하나 설정을 해놔서 내가 코드를 한 줄도 치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무조건 LLM을 활용한 그 코딩 에이전트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API 키라든가 이런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다 모든 코딩은 코딩 에이전트한테 맡겨보자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코딩을 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스택을 이제 고정하는 거는 필수로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만든 소프트웨어 거기에서도 API 키를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체에도 LLM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그럼 당시에도 이제 버셀이나 슈퍼베이스나 지금 이제 API 키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자체로도 불편했던 상황은 없을까요? 단점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비용이 가장 불편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돈은 비싸다는 건 이제 알겠고. 알았으니까. 예전에 듣기로는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당시에 이제 개발하실 때 슈퍼베이스 뭐 관리자 페이지가 다운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서 맞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나 해서 근데 직접 DB를 연결해두면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DB와 서버가 다운되는 게 AWS라든가 아니면 여타 대규모 클라우드 공급자라면은 앞서 제가 언급한 숫자처럼 99.99%를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지만 스타트업의 형태를 띠고서 출발한 슈퍼베이스라든가 또는 버셀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들의 기술 수준이 높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자본과 인프라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존에 비빌 수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빌 수 없을 거라서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는 하죠. 슈퍼베이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노란색이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서 그러면 리얼 DB가 내려가나요? 접근이 막히죠.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레딧 같은 데 보면은 아예 DB가 초기화되는 경우도 종종이라고 운영 하면 DB가? 운영 DB가 초기화된다고요? 아예 오리지널 DB가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다라는 케이스를 이제 본 적이 있어서 그걸 덤프 안 떠났으면 그냥 날리는 거네요? 또 오래전이 아니라 작년 25년에 봤던 글이니까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리스키한 거라서 물론 이거 백업 플랜을 그 중간중간 개발자, 운영자가 미리 해두는 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긴 하니까 그렇게 해두면 좋지만 초심자가 그러한 백업 플랜이라든가 롤업 플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 근데 DB를 예를 들어 쪼개서 사용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가지고 유저 데이터는 슈퍼베이스에서 쓰고 주문 데이터는 AWS에서 오로라 DB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RDS를 쓴다는 건 뭐 좀 이상하니까 무조건 하나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 플랜을 본인이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거는 좋아요. 자신이 할 필요 없이 요즘은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게 또 어렵지도 않고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도 않는 거라서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버셀은 뭐 특별히 뭐 비용 외에는 불편한 게 없을까요? 비용이 가장 불편하고요. 되게 많이 비싼가 봐요. 체감상으로도 비싸고 실제로도 그게 최적화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 오리진 같은 경우인데 그 여러 피처 중에서 A라는 피처가 서버에서 매번 데이터를 캐시 없이 오리지널로 들고 온다 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듯이 캐시에 대한 최적화를 미리 잘 해주지 않으면은 생으로 그냥 내 비용을 날리는 꼴이 되니까 그 CDN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서 그런 경우 최적화를 개발에 대해서 특히 데브옵스에 대해서 많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모른 채 그 지식을 모른 채 버스를 유로 플랜을 무턱대고 쓰면은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작은 초심자들이 이제 개발 수익형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개발에 꽂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개발이 쉽다라는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개발 공부가 나중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LLM에 물어봐도 안 알려주죠? 사실 이제 저번 주에 겪었던 제 사례이기도 한데 이미지 호스팅을 하고 있는 S3가 있고 그 S3를 감싸고 있는 CDN인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어서 CDN은 개념적으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뉴욕이 됐든 유럽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리전이 따로 리전에다가 다 미리 내 파일들을 딱 뿌려놔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 가까운 리전에서 접근하면은 비용이 싸지니까 그 CDN을 활용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큰 로직인데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빨리 거. 보여줄 수 있고 빨리 그리고 싸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미지를 바꾸거나 이미지를 새로 올리니까 이제 퍼트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개발 지식이고 그래서 저번 주에 새롭게 이미지를 기존에 있는 1.jpg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1.jpg로 올렸을 때 이걸 S3에 올린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퍼트려줘 하고 이제 딱 퍼트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거는 개발 이슈도 있지만 비즈니스 이슈도 있어서 예를 들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은 뭔가 프로모션 배너를 바꾼다거나 그렇죠.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쏴줘야 되는데 그게 릴리즈가 되어야 될 시점에 갑자기 예전 거만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문제없이 되던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인밸리데이션이라고 해요. 무효화라고 하는데 그 무효화가 그동안 잘 되다가 똑같은 로직을 해서 인밸리데이션을 눌렀는데 계속 안 되니까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방법을 알려준 걸 똑같이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저번 주에 이제 발생을 했어요. LLM이 답은 아니네요. 그래서 캐시에 대한 타임이 에이지가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시 에이지를 수명을 좀 줄여보세요 해서 줄여서 아예 0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패턴이 안 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풀어내긴 했는데 파일명 바꾸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동안은 그게 문제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jpg로 엎어 씌운 게 잘 퍼트려졌었는데 그냥 1-1.jpg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LLM한테 물어봐도 그게 LLM이 가지고 있는 최신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답을 못 찾는 로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이야 뭐 프로모션 배너 하나일 뿐이지만 그 예를 들어 DB 문제였다 아니면 결제 문제였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초심자라서 개발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이 LLM 코딩 에이전트한테 온전히 의지를 해서 개발을 했다가 갑자기 이러한 큰 에러가 터지면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제 개발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좀 본인에게만의 스트레스가 될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기회비용의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금야금 아마 개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제 대표님의 이제 예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개발이라는 곳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뭐 어떤 전공을 하셨었나요? 사실 대학생 시절에도 제가 사업을 하고 싶던 생각은 계속 있었어서 공부를 했던 도메인은 이제 파이낸스, 금융이긴 했으나 내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아이폰이 막 처음 나오던 시기. 제가 군대 전역할 때쯤에서 아이폰 막 한국에 처음 나오고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 또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했던 내용일 텐데 나는 경영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면 되지 개발은 맡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개발은 개발자가 있으니까 내가 기깔나게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아서 경영을 잘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면 되지 내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시점에서 그대로 이제 졸업도 하고 그대로 이제 사회생활도 이제 시작했었고 실제로 처음 들어갔던 회사도 제가 아무런 개발 지식 없이 그냥 막 마케터, 뭐 기획자 이런 포지션으로 들어가고서 원래는 직장 생활 하셨었나 보네요.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스타트업에 처음 몸을 담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 특수 직군인 이제 디자인이나 개발 빼고는 뭐 영업, 마케팅, 기획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것도 했었던 경험을 쌓았었고 이제 그 뒤로 나와서 내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20대 뭐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정말 컴퓨터에 C자도 안 들어간 업무를 하셨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개발을 모르셨던 상태였고 모르기도 했고 내가 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다. 아까 맡기면 된다라는 맡기면 스탠스였는데 사실은 필요성이 알게 모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넘어가던 시점에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주말 코딩님이 처음으로 파이썬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셨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쉑쉑버거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파이썬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네. 공부를 해보시라 라고 이제 추천을 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생각은 예를 들면 이제 금융 데이터라고 하면은 엑셀로 분석한다면은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등등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예 코딩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퀀트 분야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퀀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뭐 사람이나 아니면 단순한 엑셀로도 할 수 있으나 더 차원을 높여서 파이썬 또는 더 고성능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이제 투자에 활용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퀀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분야에 이제 맛을 들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파이썬을 사실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파이썬이 거기에 필요하니까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 배웠을 때는 구구단 코드도 짤 줄 몰랐던 시점이어서, 그 당시가 2017년, 18년이었나? 거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프린트 1, 프린트 A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었던 시점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는 방식이기도 한데, 우선 난이도를 확 높여서 접근을 해요. 어떤 분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난이도의 것을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주말코딩님이랑 같이 그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으로 알려주는 클래스를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4주 동안 뭐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정도 같이 가서 배우는 클래스였는데, 당시에 프린트 1, 2밖에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통계 코드를 돌려야 되고, 갑자기 캐글 난이도로 캐글 난이도를 올려야 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AI, LLM이라고 보시면 당시에 머신러닝이라고 불렀던 여러 모델들을 갑자기 함수를 써야 되는 강의를 그때 들으면서, 초반에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제 이제 지식 수준을 그냥 확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올려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애초에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라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우듯이 첫 장에 A부터 시작해서 끝장에 Z까지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방법보다는, 이론을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 실전에서 내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탄력이 붙어서 혼자 그 뒤부터 이제 독학을 해서 실제로 이제 퀀트와 관련된 코드들을 짜기 시작했고, 당시도 100% 다 독학이었을까요? 그렇죠. 혼자 로직을 짜고, 혼자 이제 방법론은 이제 찾으면 나오니까 어떻게든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퀀트에 있는 분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보기도 하고, 코드 관련된 거 또는 이제 파이낸스 도메인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어느 정도의 코드 뭉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뭐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파이썬을 초반에는 공부를 했었고, 그 뒤에는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개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A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경험이 있죠. 코딩을 배우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도 된다 해서 지금은 거의 인디해커 강의를 만드시는 수준까지 이제 되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거를 확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코로나 막 시작할 때만 해도 개발자 붐이 엄청 일었었잖아요. 개발자 몸값이 그때 몸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엄청 쏟던 시기였는데, 뜨냈죠. 제가 코딩을 처음 접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거는 그것보다 약간 전, 한 1, 2년 전, 그 붐이 일기 1, 2년 전이었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머의 숙명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은 이제 도구일 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강했지, 물론 이제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깊게 파는 거에도 당연히 흥미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할수록 생기긴 하지만, 그럼 개발보다는 약간 메이커 쪽에 가까운 맞아요. 걸까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엑셀로 그걸 만들 수 있다면 엑셀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코딩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깊게 팠던 것이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A, B, C라는 거를 이제 배워왔지, 예를 들어 나는 애플에 들어가서 애플 개발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없죠. 그렇진 않고, 앱을 만들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앱을 몇 개 이제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것도 제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앱을 만들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만들면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 봤고, 그리고 웹도 만들어 봤고, 파이썬으로 이런 퀀트와 관련된 코딩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강의도 해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단 비전공자라고 해서 이제 주눅들 필요는 없구나. 저도 이제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개발을 처음 배우고 입문하면서 막히는 벽이 뭐냐면은 그 벽 중에 하나가 너무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 벽이고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보면 나 언제 저렇게 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컴포넌스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파이썬의 파이콘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더라도 너무 수준이 위에 있잖아요. 내가 저게 연사로 설 수 있을까? 또는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를 막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막 클래스, 객체 지향 이런 걸 말하는데 난 모르는데 이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눅들 때가 많고,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개발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개발을 도구로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눅은 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두 번째로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난이도는 이제 배제하고 이제 흥미가 없어지는 단계가 너무 커요. 재미가 재미가 없어서. 나는 코딩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객체 지향을 배운다. 클래스 맨날 뭐 클래스 애니멀 그래서 클래스 애니멀의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 뭐 라이온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이게 도구 발크 맨날 하잖아요. 맨날 그럼 이걸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라는 게 저는 개발을 처음 배울 때부터 생각하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은 for 반복문을 배우면은 그래서 대체 뭘 할 수 있는데가 제가 항상 떠올리면서 배웠던 접근법이어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흥미를 붙이고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 개발 배우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개발 초심자 분들이. 근데 첫 번째 그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거는 사실 개인의 사고방식의 이슈인 것 같고, 내가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사용해서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전문 용어를 익혀야 되고,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두 번째 흥미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가 접근했던 방식이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벽도 크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됐었고, 퀀트가 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을 짜야 했었고, 앱을 구동해서 앱스토어에 심사를 넣어야 됐었고 하면은 흥미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단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큰 장벽 없이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지금의 웹 개발 지식, 지금의 앱 개발 지식, 지금의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지식이 그냥 쌓여 있던 거죠,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당장 컴퓨터 열고 변수, 반복문, 조건문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메모장을 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적는 게 선행이 되어야겠네요. 맞아요.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은 사실 많으니까 요새는 거창하게 뭐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더라도 뭐 창업 또는 부업 또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실 직장인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잖아요. 근데 남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예를 들어 뭐 병행 수입,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유튜브 쇼츠 만들기, 이런 것들은 저는 일단 그런데 재능이 없다라는 걸 일찍이 깨달아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흥미가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아서, 그럼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을 때 저는 이런 수익형 프로그래밍 분야를 찾았던 거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 뜻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가 제약 없이 무한정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짜지 않은 상태에서 자, 수익형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좋아요 라고 듣고 개발을 배우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흥미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당장 지금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지, 지금 이제 객체 지향을 배워 이게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우선 내가 만들고 싶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는 그게 딱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거고요. 개발이 아니라 사업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돈이 안 벌리더라도 해외에 있는 사스 서비스라든가 1인 개발 서비스들을 그냥 클론해서 똑같이 따라 만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따라 만들다가 보면은 이거에서 국내에서 먹힐만 하려면 이것 좀 바꿔야겠는데, 또는 내가 잘하는 거 이건데 이거 좀 이 기능만 추가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라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만드는 목적으로 개발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면은 개발도 흥미 있게 배울 수 있고
진짜 내 수익형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목표라든지 만들고 싶은 게 몇 개 문장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리액트 기반의 퀴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리액트 튜토리얼 넘버 1 들어가 보면은 퀴즈 앱 같은 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한데 이제는 반대로 배워서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만드는 게 이제 먼저 뚝딱 나와버리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걸로 어떻게 비즈니스화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백엔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워낙 보안 이슈가 있다 보니까 LLM으로 뭔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 봤어. 잘 안 된다거나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만들어 준다거나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게 좋을지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 접근법으로 이 이슈는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결국 이 질문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내가 아무리 아이폰을 만들어도 이게 누군가 알아야 뭐 사든가 말든가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를 만든 거는 이제 AI 덕분에 어느 정도 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의 평준화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강의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강연을 할 때에도 빌딩인 퍼블릭 방법을 활용해서 내가 어떠한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 시장의 문제점을 나는 풀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기획해봤고 이거를 프로덕트로 어떻게 만들 거고 하는 이 단계를 모두 다 자신의 뭐 SNS 계정이 됐든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유튜브 브이로그로 만들든 해서 계속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 알리는 방식. 이거는 무료로 알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그 광고 소재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서 결과물이 딱 나오기 전까지 내 팬층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다는 장점. 그 런칭을 하자마자 그들이 내 서비스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이어도 예를 들어 주말 코딩이라고 하면 익명이잖아요. 그 익명으로 해도 모일 팬들은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안 하면은 자기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PR, 어떻게 보면은 자기 PR로 할 수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영역에서 도전해보면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연하게도 이 영역에서 당연히 양극화가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이 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겠죠. 뭐 팔로워 100만인 사람과 이제 0명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확률이 떨어지겠죠. 절대 이건 너희는 불가능해 라는 건 아니지만 인플루언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터트릴 수 있는 확률과 우리가 올렸을 때의 확률이 다르듯이 내가 아무리 엄청난 시장의 문제를 풀어내서 짜잔 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 많이 안 보겠죠.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결국은 페이드 광고, 유료 광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결국은 올 텐데 이 부분은 진짜 마케팅 도메인에 대한 영역이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을 만한 부분 아니지만 코딩 LLM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여러 이미지라든가 영상과 관련된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퀄리티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케팅은 뭐 메타 광고 또는 구글 광고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만 설정값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A-B 테스트하는 싸움이잖아요. 그 A-B 테스트를 계속해서 시장에서 먹힐 만한 트래픽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재가 나와야 되고 그 소재라는 것은 이미지, 아이디어, 뭐 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요즘 시대에는 디자이너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1인이라도 AI를 활용해서 만들 수 이미지 또는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 A/B 테스트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만 자신이 있으면은 광고를 유료로 돌리는 것도 이제는 1인 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 광고라든가 구글 광고에서 소재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성과 없는 거 죽이고 또 새로운 소재를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애널리틱스에서도 내가 유의미한 인사이트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인사이트를 계속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류의 내 서비스는 이러한 류의 소재를 넣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그런 소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AI한테 넣어서 이런 소재, 인사이트로 이러한 소재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줘 하면 또 계속해서 이 루프 마케팅 루프를 사람들이 물만한 미끼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를 사실 뒷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양으로 찍어서 누르는 게 짱이에요. 결국은 많이 해봐라. 많이 해봐라. 이게 광고 소재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으로 만드는 인프런에서 강의를 만드는 시리즈도 계속 이 영역에 속해 있는데 현재 해외에서 잘 되는 거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런칭해보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처럼 아비트리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국내에서 잘 되는 거를 해외 시장에다가 런칭해볼 수도 있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많죠. 네. 근데 이제는 1인도 충분히 프로덕트를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하는 마케팅을 못할지언정 내가 적어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에 30개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나라도 터지면은 땡큐인 거죠. 그런 시도를 1년 내내 하면은 1년에 12개 서비스가 서바이벌 할 수 있다면 굉장한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동안 시도를 했을 때 30번의 시도를 12번 하면은 굉장한 숫자의 진짜 365개의 시도를 해본 셈이 되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본 사업가와 내가 1년 또는 1년도 아니야 6개월에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를 짜잔 하고 만들었다 했는데 시장에 내놨더니 그 짤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맞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내놨는데 망해버리면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365개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실험해봤던 사람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으로 찍어서 누르는 방식이 그 퀄리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에 GPT가 없었던 경우에는 불가능했을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퀄리티가 낮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퀄리티로 코드를 짜주는 것들이 사실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이면은 몇 시간이면 나오죠. 몇 시간이면 나오는 상황 이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배포 기본 티어 해가지고 배포해서 뭔가 돌려보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로 해올 수도 있고 또는 구글에서 나온 안티그래비티도 이제 병행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활용하는 사람이랑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제 격차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 개인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했고 코딩 관점에서도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양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진짜 제대로 터지는 게 사실 중요하지 내가 이거를 아티스트처럼 뭔가 완벽한 내 작품으로 만들 거야가 중요하지 않는 방망이 이상. 깎는 노인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낚싯대를 많이 던져서 하나라도 건져지면 어쨌든 그게 수확이 있는 거니까 그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이제 개발을 막 배운다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여러 개를 적어놓고 그 아이디어를 빨리 쉬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공에 더 빨리 다가간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좀 그런 걸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0부터 이제 배포까지 가는 길이 워낙 멀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예전에 20대 때 대표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도 대략적으로 알 것 같고 1년에 12개든 30개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비즈니스의 이제 보실 때는 0시점부터 마케팅 해야 되는 100시점까지 이렇게 쫙 포션으로 두고 봤을 때 우리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즈니스 아이디어 탐색, 그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하는 기획 단계, 그 기획을 가지고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개발 단계, 그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거를 배포하고 알려야 되는 마케팅 단계,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시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찝자면은 아이디어 탐색이랑 마케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둘을 합치면은 60-70% 이상을 차지할 것 같고 빌드 단계와 기획 단계는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 AI한테 레버리지를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굳이 따지자면은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과 4번을 70%로 두고 2번과 3번을 대략 합쳐서 30%로 두고 이 프레임워크를 두고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는 머릿속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사실 탐색조차도 AI한테 지금 맡길 수 있죠. 맡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어떤 타겟으로 하는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지를 쫙 던져보면은,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있는 1인 가구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 서비스 아이디어를 알려줘. 근데 알려줘 할 때 뭐 100개를 알려줘? 하면 100개를 알려주겠죠. 어떻게든 답을 짜낼 테니까 AI는. 그 100개 중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고 수익 포텐셜이 높은 것들을 내가 출연해 줘라고 하면 출연해 주기까지 할 거고, 내가 그거를 검토해서 아 이건 진짜 얘가 거짓말하지 않고 출연했구나 하면은 그때부터 기획을 조금씩 해나가면은 그 중에서 100개 중에서 10개만 살아남아도 벌써 지금 10개의 아이디어가 벌써 나온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브레인스토밍 자체도 그냥 핵심 아이디어를 던져서 AI를 통해서 리턴 받아라라는 거네요. 그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만 이 앞단에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점을 찾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자기 자신이 그거를 직접 찾아야지 이 서비스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커뮤니티를 가서 뭐 해외 가장 큰 커뮤니티는 레딧이니까 레딧을 자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다들 토로하더라.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AI한테 야 수익형 아이디어 찾아 해서 하는 거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은 안 돼서, 제가 양으로 찍어서 누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쫙 계속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던지고서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던지고서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지를 내가 약간은 끈질기게 그걸 잡고서 추적을 해놔야 되겠는데 되겠지? 하고 다음 아이디어 되겠지? 하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원동력이 생기려면 결국 자신이 그 문제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찾아도 사실 AI한테 물어봐서 내가 필터링하고 검토하고 하는 거는 정말 1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좀 5분도 안 돼서 다 내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빌드 시키는 거는 우리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금방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개발을 모르시고 노코드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더 잘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코드라는 그 맥락에 얽매이지 않고 빌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오히려 더 생산성 있게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빌드는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더 쉬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마케팅은 비즈니스의 진짜 5할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케팅 부분, B2C 서비스라면 마케팅 부분을 AI를 활용한 레버리지로 그 생산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